안녕하세요. 강영원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서울시 국어 1번부터 10번까지를 듣게 될 텐데요. 비교적 이때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럼 난이도가 쉽다, 평이하다라고 말하는 형태는 뭐냐 그러면 문학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이나 작가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석탱이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 좋고요. 또 문법 같은 경우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와 기출문제 정도 풀면 다 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문이 적고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 푸는 시간이 충분하죠. 그런데 문학, 문법, 독해 문제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던 게 2018년도 서울시 국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표준어끼리 묶인 것인데요. 다행스럽게도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 많은 단어 중에 표준어가 아닌 건 하나만 찾아도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표준어 문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서 그런데 예전에 어떤 지방 학생이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서울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도 표준어에 그렇게 능숙한 것은 아닙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까요? 등물, 남사스럽다, 쌉싸름하다, 복숭아뼈 모두 표준어가 맞습니다. 이것은 복수 표준어로 기존의 목물, 나무새스럽다, 쌉싸래하다, 복사뼈에 해당이 되는 추가 복수 표준어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란 이야기는 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표준어란 이야기죠. 우리가 별 관심을 갖고 있진 않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년 새로운 단어를 표준어에 삽입하고 또 기존의 단어를 빼기도 하면서 사전 편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없던 단어가 생기기도 하고요. 예전에 두 단어였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이런 표준어는 잘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2번 까탈스럽다, 걸판지다, 주책이다, 거두름 모두 표준어입니다. 여기서 주책이다나 주책 없다나 복수 표준어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나와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찰지다, 차지다, 복수 표준어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는 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푸르르다는 과거의 표준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랬을 때 예전에 푸르르는 표준어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표준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문제가 생긴 거네요. 답은 4번인데요. 개발세발. 이 개발세발이 원래는 개발, 괴팍하다 할 때, 괴상하다 할 때 그 개발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개 발로 썼냐, 새 발로 썼냐 이런 식으로 개발세발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쁘다도 예쁘다가 기존 표준어인데 이뻐 이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을 같은 경우도 마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틀린 걸까요? 바로 덩쿨 이것이 틀린 겁니다. 이게 왜 잘 나오냐 그러면 넝쿨, 덩쿨 이게 복수 표준어예요. 넝쿨, 덩쿨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서 덩쿨 그러면 오답으로 유도하기 쉬운 단어인 거죠. 그러나 덩쿨 이것은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덩쿨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니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넝쿨 야, 저 담쟁이 넝쿨 봐. 아름답네. 이것도 맞고요.
와, 저 담쟁이 덩굴 좀 봐. 아름답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문장 쓰기 어법인데요. 이런 데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호응 관계인 거죠. 자, 1번.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럼 다른 선택지 번호들을 볼게요. 무엇이 틀렸는지. 2번.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 되다 형태가 피동이잖아요. 그런데 어지다도 피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구되고 있다만 해도 충분히 피동이에요. 되어지다처럼 우리는 이중 피동을 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다가 단독형으로 쓰이든 다른 단어에 붙어서 이렇게 요구되어지다 이런 식으로 쓰이든 어떤 형태로든 모두 이중 피동은 인정이 안 됩니다. 되다 형태만 쓰든가 아니면 어지다 형태만 쓰든가 한 가지만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것이다. 이게 바로 주어 서술어 호응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주술 호응관계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4번.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아우, 이 잘못된 문장은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기분이 묘해져요. 자,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모호해졌죠.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문장이란 거죠. 자, 그럼 3번은 문학사 문제였는데요. 6.25 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을 물어봤네요.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은 1953년도 작품이고요. 그러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했구나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부산이 배경입니다. 자, 2번 박경리 토지.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이 박경리의 토지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구한말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대한제국이라고 기억하세요? 대한제국. 우리 역사에서 특히나 그 격변의 그 역사에서 잠깐 있었던 우리도 제국주의 대열에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와 같은 힘이 생기는 건 아니죠. 1897년 그야말로 19세기 끝, 그쵸? 19세기를 3년 남겨둔 이 끝에서부터 1910년 1910년은 우리가 잊지 못할 연도인 거죠. 왜? 1910년부터 바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한말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1897년에서 1910년 이때가 바로 대한제국 시기인 거고 대한제국은 안타깝게도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꽁투를 해본 거였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 버렸죠. 참 이게 우리나라인데 슬프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장용학의 요한 시집은 1955년도 작품인데요. 6.25 전쟁 전후로 해서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 4번의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같은 경우에는 1981년 상당히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후대에 쓰여진 건데 그런데 배경이 6.25 전쟁 당시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6.25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요. 다른 작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2번의 박경리 토지가 워낙에 유명한 대하 장편 소설인 거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배경으로 하더라. 이것이 전에 드라마로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익숙한 작품입니다. 여기 서희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이 나오죠. 자, 그 다음 4번은 어휘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속담을 묻고 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에이고 인생 무상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어 라는 얘기인 거죠. 허무해 그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권력의 무상함. 와, 권력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달도 차면 기운다. 그래. 번성기가 있으면 쇠락기도 오는 거지. 무상합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래. 모든 영광이란 게 한시적인 거야. 무상합니다. 3번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그렇죠. 물이 계속 고요하게만 흘러갑니까? 구비를 칠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구비라는 거는 사람의 한평생에서의 어떤 전환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좋은 변화든 싫은 변화든 이런 특징적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환기. 좋은 변할 수도 있고요. 싫은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전환기를 맞고 싶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하면 좋은 전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합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으로 사용을 하면 좋은 전환기가 되겠죠. 그러나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3번은 무상함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 다음에 4번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그렇습니다. 쇠력이 쇠하면 늘 찾아오던 이도 발길을 끊어요. 무상하죠. 그래서 1, 2, 4번은 모두 권력의 무상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력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5번은 비문학, 독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지문이 나왔네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는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여전히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 책인 거죠. 이 총균쇠는 결국은 세계를 지금 제패했다고 말하는 그런 유라시아 대륙의 인종들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그게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리적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 지리적 차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유럽이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렇게 지배할 수 있었는지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목처럼 총과 균은 여기서 이제 세균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균. 인디언들이 실제적으로 면역성이 없어서 이 병원균에 의해서 정말 많이 죽은 거는 정말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참 좀 특이하고 희한하기도 하죠. 정말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워낙 유명한 대중 베스트셀러 작품이니까 그냥 보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유럽이 구세계고 아메리카가 신세계였죠. 그래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뭐라 그랬어요? 신대륙이다 그랬죠. 그럼 2번.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병원균이 얼마나 독하냐 강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우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전염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낫지를 않으면 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디언들이 뭐에 많이 죽었냐 그러면 총이 아니라 즉 무기가 아니라 병원균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인 거죠.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 티푸스 이런 것들이 정말 인디언들을 거의 한두 세기에 걸쳐서 한 95%까지도
감소시켰다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정말 이게 정말 백인들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아주 나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거고요. 그럼 3번은 무엇이 다 틀린가 볼게요.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아니죠? 인디언들의 죽은 주된 요인은 9세계, 즉 유럽의 병원균이었다라고 했죠. 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걸려보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예방주사 맞죠. 예방주사 맞는 이유가 뭡니까? 면역성을 기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라는 게 생기면 그 병에 걸려도 좀 아프긴 해도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에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이거는 본문에 보시면요. 콜럼버스 이전, 즉 원래 그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 그때는 약 2천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정복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병원균이라고 그랬죠. 100만 명으로 확 줄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00만 명가량 인디언 아니고요. 2천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한자 성어죠. 자,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도금을 달아주면 실제적으로 뜻만 알면 된다 그런 거예요. 즉 한자 자체를 읽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 서울시 문제는 한자를 모두 도금을 달아줬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를 푸는데 좀 수월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가로 안에 알맞은 한자 성어인데 여기 어떤 게 눈에 띄냐 그러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된대요. 그럼 빈대 그까지 사소한 거 물론 있으면 귀찮지만 그것 때문에 초가상간 태우면 되겠습니까? 즉 뭡니까? 작은 아주 부분적인 그런 허물이나 결점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해치는 거죠. 자, 그거와 관련된 걸 볼게요. 1번은 개과불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과, 허물이죠. 허물을 고치려다가 불린, 고치려다가가 아니네요. 인색함이 없다는 거니까 허물을 고치는 데는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불린 그러면 허물을 고침에 인색함이 없다 그런 거니까 좋은 거네요.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개가 불린의 태도를 갖게 되겠죠. 나의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해. 이런 거죠. 경거망동. 경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망령되게 행동하는 거. 경거망동. 그래서 우리가 예의 없이 버릇 없이 막 행동할 때 그러죠. 경거망동하지 마 그러죠. 자, 그럼 3번이 답인가요? 그렇습니다. 교각사로 각 뿔이죠. 뿔을 교정하려다가 살우우 소를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냥 소의 뿔이 조금 삐딱해서 바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소를 죽여요. 이거 되겠습니까? 부분적 결점을 바로 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4번은 부화내동인데요. 이것도 참 자주 등장하는 시험에서 좋아하는 한자 성어 중 하나예요. 이 부화내동이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자기 생각이 없이 남이 그냥 장에 간다니까 나도 그냥 장에 가요. 뭐 내 생각 같은 거 없습니다. 아, 내 친구가 짜장면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짜장면 먹지 뭐. 근데 나는 아침에도 짜장면 먹었는데 점심에도 짜장면 먹나? 왜 그렇습니까? 부화내동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문법 중에서도 의문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려고 누웠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 정확하게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꽃내음. 꽃에서 나는 향기를 말하는 거죠. 꽃내음. 자, 이거는 발음을 할 때 꽃에서
치읓 발음이 디귿으로, 이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그러죠. 대표 받침 디귿으로 나는데 이 받침 디귿이 내음의 니은이랑 만나서 니은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꽃내음 그랬을 때 이렇게 비음이 아닌데 비음으로 바뀌는 걸 비음화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문법에 있어서 그 이름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비음이 아닌데 비음으로 바뀌었어. 비음화. 유음이 아닌데 유음으로 바뀌었어. 유음화. 자음끼리 서로 같아졌어. 자음동화. 모음끼리 서로 같아졌어. 모음동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 생겼어. 첨가. 있던 게 없어졌어.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대표 받침으로 바뀌었어. 자, 그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하고요. 중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꽃내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 동화가 일어난 거고요. 자음 동화 중에서 니은, 니은 이렇게 된 거죠. 즉 니은이 아닌데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니은은 비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음화 이렇게 돼요. 유음화는 굉장히 간단한 게 유음이 흐르다라는 얘기예요. 유음, 흐를 유자를 써서 그런 흐르는 그런 음운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은 니을밖에 없어요. 니을만 유음화에 해당이 되고요. 느, 무, 으, 즉 니은, 미음, 이응은 비음에 해당이 돼요. 느, 무, 으, 비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때 나라 마음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노랑양말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이 느무으 비음과 르, 요음, 그래서 이 니은, 니을, 미음, 이응이 왜 자음동화 현상을 일으키냐 그러면요. 이 소리가 자음치고는 부드러워요. 소리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특징이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원래 오히려 강한 사람을 잘 설득하죠. 그래서 꽃내음 같은 경우에 디귿과 니은이 만났는데 니은,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비음이 아닌 걸 비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비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음 동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데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었다.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데 유음 니을을 만나서 유음 니을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깥일. 바깥일 할 때 그 깐 역시 티읕 표기에서 받침, 대표 받침 디귿으로 바뀝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그러고 중화라고도 그러죠. 자, 그런데 일 할 때 이 일에 니은이 생겼어요. 즉 없던 게 생기는 걸 첨가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는 니은 첨가 현상이 생겼네요. 그리고 나서 니은과 디귿이 만나서 바깥일, 니은, 니은이 됐기 때문에 역시 비음화가 일어났네요. 지금 여러분 누워서 문법 설명 들으니까 막 헷갈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반복해서 들으면 저절로 암기가 되고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도 이 자음동화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학력 같은 경우에 학력이었는데 학력, 이응, 니은으로 바뀌었죠. 즉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는데 이 이응이 바뀐 이유는 니은, 학력의 니은, 즉 뭡니까? 비음이 아니었던 것들이 비음으로 바뀌었죠. 역시 학력도 자음 동화 중에서 비음화가 일어난 거네요. 와, 이거 문제 풀 때 시간 많이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자음 동화 현상 중에서 이렇게 비음화와 유음화를 구분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꽃내음. 자,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동화가 일어났고요. 자음동화 중에서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바깥일.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음운 첨가,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요. 다시 바깥일, 자음동화가 일어났고 그 중에서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학력. 이것은 그냥 자음동화 현상인데 비음이 아니었던 것들이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음운 변동은 비음화였죠. 만약에 비음화가 아니라 자음동화라고 했으면 그것도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번 비음화, 4번 유음화, 그래서 자음동화를 나눠서 문제가 출제됐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비음화가 되는 거죠. 문법은요, 한꺼번에 제가 너무 많이 상세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세요? 자음동화라는 건 자음끼리 부딪혀서 자음끼리 충돌해서 바뀌는, 무엇이 바뀌어요?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표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발음이 바뀌는 건데요. 그 발음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동화, 같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냐 그러면 비음 쪽으로 쏠리거나 유음 쪽으로 쏠리는데, 나라마음, 노랑양마 어느 쪽으로 외워주셔도 상관없고요. 이 자음 중에서 느르무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부드러운 소리라 그래서 동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 부드러운 사람이 설득을 잘하더라. 부드러운 사람이 사실은 자기 쪽으로 잘 사람들을 끌고 가더라. 근데 이 중에서 나라마음 중에서 흐르는 소리 유음은 니을, 르르르 하나밖에 없고요. 느, 무, 으는 모두 비음, 즉 콧소리란 얘기예요. 느, 무, 으의 특징은 코를 막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느, 무, 으고요. 그러면 표기가 아니었는데 발음하다 보니까 느무으가 아닌 것이 느무으로 바뀌었어. 그것을 비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음동화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매우 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이 품사를 물어보는 거고요. 품사 문제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만큼은 의존 명사 맞습니다. 참을 관용어, 만큼 의존 명사. 자, 의존 명사 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관용어가 있고요. 관용어는 바로 체온을 수식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자, 사람만큼 체온 뒤에 붙여 쓰는 만큼은 조사 맞죠? 우리가 이런 조사를 특히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번 잘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할 때 아니. 자, 불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거죠. 자, 용언에는 뭐가 있어요? 동사, 형용사가 있죠. 동사,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해요? 현재형이 자연스러우면 동사, 먹다, 먹는다, 자다, 잔다, 가다, 간다. 이렇게 현재형, 니은이나 는을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동사. 자, 근데 아름답다, 아름답는다, 이상하죠? 곱다, 곱는다, 이상하죠? 이런 것들을 형용사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동사, 형용사, 기본형 다로 끝나는 것을 용언이라고 하고요. 이런 용언을 수식하는 것을 부사라고 하는 거죠. 아니 분다의 아니는 부사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랬을 때 아니 하고 쉼표가 찍혀 있죠. 자, 이거는 독립적으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감탄사 맞습니다. 3번.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백을 안다 할 때 그 백. 이 백은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인데요. 을하고 조사가 붙은 거 보니까 체언인 거죠. 우리가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것을 체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체언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대수, 명대수 이렇게 암기하죠.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고 체언은 조사가 붙을 수 있다. 백을 한다 할 때 을이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백은 그러면 수사구나.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10사람이 100말을 한다. 10사람이 100말을 한다. 그랬을 때 이 100말 할 때 그 100말의 100은 조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조사가 붙을 수가 없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럼 관형사라 그래요. 근데 얘도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수관형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수관형사도 관형사인 거죠. 아, 그러면 3번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100 그럴 때 100을 한다의 100은요. 수사. 근데 여기 명사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네요. 자, 100을 한다 그럴 때 100은 수사. 그 다음에 100말을 한다 그럴 때 100말은 말을 수식해주는 관형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조사가 붙으면 체언. 체언에는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근데 100을 한다의 100은 체언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명대수 중에 하나인데 100은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다. 그 다음에 100 띄고 말할 때 이 100은 말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의 역할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일단 품사가 잘못된 건 3번입니다. 100을 안다 할 때 100은 명사 아니고요. 수사입니다. 수사. 자, 4번에 그는 이지적이다 할 때 이지적은 명사 맞습니다. 왜냐면 이다가 서술격 조사고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체언이다. 체언에는 뭐가 있다고요? 명대수. 그럼 이지적은 명사일까요? 대명사일까요? 수사일까요? 당연히 명사죠. 수사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고 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그랬을 때 그 명사죠. 나너 우리 이그저처럼. 그는 이지적 띄고 인간이다예요. 그럼 인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이지적은 관형사. 자, 체언을 수식하면 뭐라고요? 관형사이다. 자, 여러분 이 8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띄어쓰기가 품사를 결정한다. 똑같이 생긴, 즉 형태가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품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장 안에서의 쓰임새를 가지고 우리가 품사를 따져볼 수 있는데 그때 문장 안에서의 쓰임새에서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만큼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존명사 앞에 붙여 썼습니다. 조사. 아니 용어는 수식합니다. 부사 독립적으로 쓰였습니다. 감탄사. 100 조사가 붙었습니다. 수사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형사. 이지적 조사가 붙었습니다. 명사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형사.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단은 서술격 조사인데 왜 또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조사는 원래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용언처럼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활용이 되면 안 되는데 이다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다, 이고, 이니, 임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활용이 되는 조사가 바로 서술격 조사 이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문법 학자들은 조사에 대해서 사실 이제 딴지를 걸어요. 그러나 우리는 학교 문법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왜? 시험에 나오는 건 학교 문법이거든요. 자, 그다음 9번 현대문학사 문제인데요.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1번 전후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렇습니다. 1950년에 우리가 6.25 전쟁을 맞게 되죠. 그게 53년에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전후문학이라고 그래서 전쟁의 폐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슬픈 이야기들이에요. 상처를 다루는 그런 문학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년대 가면 이거를 좀 극복해야 돼 라는 자성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이제 김승옥, 무진기행으로 유명한, 왜 그 김승옥의 감수성 어린 그런 감성 어린 문체가 인기가 있었냐 그러면 바로 그 전후문학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 2번, 4.19 혁명의 영향으로 현실 비판 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4.19는 1960년에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문학사에서 중요한 연도는 좀 아시는 게 필요한데요. 45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되죠. 그리고서 48년에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면 50년의 전쟁이 일어나서 53년에 휴전이 됩니다. 그리고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학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3번,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는데, 이게 유명한 게 바로 김수영, 저항시인으로 유명하죠. 김수영을 중심으로 참여문학과 이어령은 평론가로 유명하고 그 문화부 장관도 했었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이 이어령 중심의 순수문학 진영 간에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은 문학은 참여를 해야 돼. 그러면서 김수영 씨 같은 경우에 풀 같은 경우도 왜 민중을 가리키잖아요. 그 민중의 생명력 이런 거를 노래했고, 또는 소시민적 삶에 대해서 매우 비굴한 시들도 많아요. 그래서 현실 참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김수영이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이게 창작자와 비평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어령은 비평가, 평론가로서 문학은 그냥 순수하면 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논쟁이 크게 붙었습니다. 자, 그럼 4번이 옳지 않겠네요. 4. 민족문학과 민족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민족이라는 이 용어는 1970년대에 본격화되고요. 민중이라는 이 용어는 1980년대 활발히 논의되는데, 여러분 민중 그랬을 때 우리가 1980년대에 상당히 그 데모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그 노동운동, 이 민중문학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1980년대에 민중문학론이 활발히 논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봤고요. 자, 10번 역시 문법 문제인데 발음입니다. 자, 기억은 밭을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밭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는 밭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하고 일상에서 쓰지만 이건 그냥 연음시키면 돼요. 연음이란 건 뭐예요? 특별한 현상이 없을 때에는 그냥 넘겨. 받침, 자음은 뒤에 모음, 즉 다른 자음이 없이 그냥 모음만 쓰였을 때는 그냥 넘겨. 그러니까 밭을 하고 발음을 해줘야 정확합니다. 그냥 이것을 연음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문법에서 연음은 너무 흔한 거라서 특별히 설명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넘겨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밭을. 자, 일단 1번이 틀렸고요. 그럼 나머지는 옳은 거니까 한번 볼게요. 밭만, 밭, 티읕, 대표 받침 디귿으로 바뀌어서 밭만, 니은, 미음, 느무으, 자음동화 중에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네요. 밭만 발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밭 모두요. 밭, 티읕이 디귿 대표 받침으로 바뀌는 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중화라고도 그랬죠. 밭, 디귿으로 바뀝니다. 디귿. 원래 표기는 티읕. 이것도 티귿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돼요. 티읕. 표기가 디귿 발음으로 바뀝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중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밭이. 그럼 얘는 왜 밭이가 되죠? 얘는요, 밭이라고 하면 뭔가 모질란 발음이 돼요. 그래서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과 만나면 즈과 치읓으로 소리가 바뀌는 걸 국외음화라고 그러죠. 국외음이 아닌 걸 국외음으로 바꿔놓으면 국외음화. 앞에서도 제가 그 얘기했죠. 문법에서 화라는 말이 붙으면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음이 아닌 디귿, 티읕이 드트 발음해보세요. 드트. 갑자기 자다가 이제 혀 끝에서 소리 나죠. 드트. 이 혀가 이랑 부딪히면서 드트. 자, 근데 즈츠. 천장에서, 입 천장에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드트. 혀끝 소리가 즈츠. 입 천장 소리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국외라는 말이 입구자에다가 천장 개자예요. 그래서 입천장에서 나는 즈츠로 바뀌는 것이 국외음하고요. 밭이. 이건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안 그러면 연구 소리가 나서 그래요. 미다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래요. 미다지, 국외음하죠. 디귿이 이모음과 만나서 지읒으로 소리가 바뀌는 건데요. 그냥 연음만 시키면 이렇게 돼요. 미다디 이렇게 돼요. 혀 짧은 소리가 나요. 이상하잖아요. 전 국민이 다 혀 짧은 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티읕은 특별히 이모음과 만났을 때 혀 짧은 소리 내지 말라고, 무언가 바보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미다디 바티 이렇게 되니까 야 저기 바티 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미다지 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것, 즉 발음이 바뀌는 걸 국외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고전 문법에는 표기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는 현대 문법이니까 발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모음이 아닌 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연음시켜요.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해야 돼요. 밭을도 아니고 밭을도 아니고 밭을. 왜? 이모음이 아니면 그냥 연음만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번까지 들으셨고요. 다음 회에서 이어서 11번부터 20번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